안녕하세요. 국립가천과학관의 이종모입니다. 수어 통역 선생님이 계속 하실 거면 제 옆에 오셔서 하시죠. 네. 그래야 한 화면에 잡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까? 예. 네. 항상 수어 통역분이 너무 옆에 계셔서 안타까웠거든요. 제가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거겠죠? 말씀을 누가 해주셔야. 여기 저밖에 없으니까. 거기다가 저는 투명 인간이 된 지 좀 됐습니다. 제가 너무 일찍 왔어요. 일찍 와가지고 보통 기념식 하면 재미없잖아요. 야, 이 긴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너무 재미있게 기념식을 봤습니다. 그 많은 기념식 중에 이렇게 재미있는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짧게라는 것은 말을 빨리 하는 거죠. 기후위기와 지속가능 발전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6번째 대멸종기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좀 조금 더 살아남아 보자라는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저 사람이 접니다. 여러분 혹시 미생이란 만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 제가 나옵니다. 정말로 저예요. 거기 별로 안 좋은 사람은 나옵니다. 이렇게. 꽤 많은 만화가들이 저를 그렸는데 다 안 좋게 그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인상이 그렇다고 그러는데요. 별로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저는 인상과 달리 되게 착하고 친절하고 나이스한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강의와 상관없이 뭐든지 여기 펭귄 천사 골뱅이 korea.kr로 문의를 주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답을 받을 수가 있죠. korea.kr을 쓴다는 건 제가 공무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지만 공무원은 시민의 질문에 충실히 답할 의미가 있죠. 펭귄은 어릴 때부터 별명이었고요. 천사는 저런 마음으로 살아보자 하고는 다짐이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것은 국립과천과학관이고요. 우리나라에 136개의 과학관이 있는데 가장 크고 좋은 과학관입니다. 성인 4,000원, 어린이 청소년 2,0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페이스북 친구인 송인환 교수님이 이런 걸 올리셨어요. 자기가 이 마크 있잖아요. 이런 마크를 달고 다니면 남사스럽게 이렇게 화려한 마크가 뭐야 하고 사람들이 지청구 주면서 관심도 안 가졌는데 이 BTS가 유엔에서 연설을 할 때 이 배지를 달고 했더니 사람들이 다 자기 보고 달라고 그러더라 이거죠. 자기한테 몇 개 있으니까 얼른 신청하세요. 근데 내가 이미 많이 늦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댓글로 썼습니다. 참 난 되는 게 없어. 이것도 늦게 봐가지고 이것도 못 봤네 했는데 보내주셨어요. 그거 제가 딱 달고 다닙니다. 달고 달았는데 딸이 너무나 부러워하더라고요. 아빠 그거 BTS 배지 아니야 그러는 거죠. 드디어 아빠가 아미가 되고 있는 건가 이런 건데요. 제가 이제 BTS를 좋아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여기가 2층까지 너무나 멋진 공간이었군요. 그래서 제가 이 배지를 달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17개의 목표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목표가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이 13번째 목표가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13번째 목표를 성취를 해야 나머지 16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은 약간 슬픈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는 아름다운 지구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8개 행성 가운데 유난히 누가 보더라도 지구가 아름다워요. 근데 지구가 아름다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물입니다. 그림에서 파란 장면은 바다고 하얀 부분은 구름이죠. 바다나 구름이나 다 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다른 7개의 행성과 다른 점이 있다면 행성 전체가 바닥이나 위나 물로 덮여 있다는 거죠. 운이 좋은 거였습니다. 태양 가까이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 있고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있습니다. 꼬마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어디에 살 수 있을까? 저 뒤에 커다란 멋진 행성에 살 수 있을까? 그러면 당연히 안 된다고 그래요. 왜 안 되지? 그러면 관장님 그건 기체잖아요. 그럽니다. 맞습니다. 토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모두 기체입니다. 기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거기다 천왕성, 해왕성은 얼음덩어리예요. 기체가 얼어서. 앞에 있는 수성, 금성은 태양과 너무 가까워서 더워서 못 살고 지구 뒤에 있는 화성은 추워서 못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딱 여기는 초등학생까지의 진실이죠.
자, 그렇다면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수성과 두 번째는 금성을 비교할 때 어느 게 더 뜨거운 행성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수성이 제일 뜨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수성은요, 해를 바라보고 있는 낮에는 400도까지 올라가지만 해를 등지고 있는 밤에는 영하 200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래도 평균 100도나 되니까 살 수가 없어요. 400도, 영하 200도 되니까. 그런데 더 뜨거운 데는요, 금성입니다. 금성은 1년 내내 477도라는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수성보다 더 멀지만 금성이 왜 더 더울까요? 바로 기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기가 짙어요. 무려 90기압의 공기가 덮여 있습니다. 지구는 1기압 아닙니까? 90기압의 공기들이 온실효과를 내서 뜨거운 거죠. 화성은 추워서 못 산다고 합니다. 영하 63도나 돼요. 근데 영하 63도라서 못 살까요? 지구에는 영하 68도짜리 도시도 있습니다. 영하 68도에도 사는데 영하 63도에 우리가 살지 못할 이유는 없죠. 살고 싶지는 않아도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단지 온도만으로 되는 문제는 아니죠. 지구는 15도짜리 행성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오늘 일찍 와가지고 전북대학을 쭉 다니고 있는데요. 하늘도 맑고 그늘도 좋고 바람도 좋아서 야, 이 전북대학의 학생들은 정말 오늘 같은 날이 계속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구는 평균적으로 오늘과 같은 날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이렇게 살기 좋은 데는 지구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구는 사실은 불덩어리입니다. 한가운데는 고체인 내핵이 있어요. 여기는 철과 니켈 같은 무거운 물질들이 있습니다. 바로 위에는 액체인 외핵이 있는데 여기도 철과 니켈들이 모여 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지구가 만들어지는 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구는 액체 상태였다는 겁니다. 요즘 공무원 여러분들은 예산 때문에 되게 바쁠 거예요. 책상에다가 여러 자료를 쌓아놨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무거운 자료가 밑으로 내려오지는 않잖아요. 무거운 게 밑으로 내려왔다는 건 지구가 액체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죠. 바로 위에 있는 멘틀은 고체입니다. 고체 상태로 흐르는 고체예요. 그 위에는 지각이 얇게 있습니다. 얇은 곳은 30km, 두꺼운 곳은 100km예요. 지구의 반지름이 6,400km인데 깊게 잡아서 100km만 단단한 땅덩어리고 나머지는 아주 뜨거운 불덩어리죠. 지구는 여전히 식지 않고 오랫동안 뜨겁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철과 한 가운데 있는 내핵은 고체 상태인데 바로 바깥에 있는 외핵은 액체 상태입니다. 흘러요. 그래서 생긴 게 바로 지구의 자기장입니다. 지구는 거대한 자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침판을 놓으면 남과 북을 가리키잖아요. 저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저 나침판 때문에, 저 자기장 때문에 우리는 지구에 살 수 있습니다. 태양에서는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뿐만 아니라 태양풍이라고 하는 입자들이 날라옵니다. 그 입자들은 생명들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자기장이 태양풍의 입자들을 다 쳐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겐 거대한 자기장이라고 하는 방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화성은 적이 없습니다. 일찌감치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장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화성에 가서 살겠다고 한다면 신라 고분 같은 거대한 흙집을 지어야 겨우 살 수가 있는 거죠. 요즘 화성 가겠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요. 화성을 테라포밍이라고 하잖아요. 지구처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면, 그 노력과 자원이라면 차라리 지구를 조금 더 살리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지구는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하라고 하는 원시 지구가 있는데 테이아가 이하랑 꽝 부딪힙니다. 테이아는 화성만 했어요. 꽝 부딪히면서 테이아와 이하가 합쳐져서 지금 지구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꽝 부딪힐 때 합쳐지지만 그 충격으로 누군가 튀어나가죠. 튀어나간 것들이 지구 주변을 마치 달의 토성의 고리처럼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가 뭉쳐서 만들어진 게 바로 달입니다. 근데 꽝 부딪힐 때 그 순간의 충격으로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 버렸어요. 그래서 생긴 게 바로 계절이죠. 어떤 분이 칼럼에 쓰셨습니다. 오늘이 입추야. 입추니까 오늘부터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 꽤 멋진 칼럼을 쓰셨는데 사실 틀려요.
우리는 겨울에 태양과 더 가깝습니다.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 때문에 계절이 생긴 게 아니라 기울기 때문에 생겼을 뿐인 거죠. 달이 생기면서 충돌을 일으켜줬기 때문에 지구에는 계절이 생겼고, 계절로 인해서 지구 전체에서 에너지의 흐름이 생긴 겁니다. 40억 년 전에 지구의 풍경에 육지에서 바다를 내다보면 저렇습니다. 달은 지구보다 한 6배쯤 크게 보였습니다. 가까이 있었거든요. 저 당시에는 물론 사람은 없었지만 사랑 고백하기 정말 편했을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있다면. 보름달만 뜨면 됩니다. 보름달만 뜨면 달을 배경으로 고백하면 돼요. 철수 씨 사랑해요. 영희 씨 사랑해요 하면 다 넘어올 거예요. 저 와중에도 넘어오지 않는 사람이라면 사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은 붉은색이었습니다. 대기에 산소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군요. 마찬가지로 바다도 붉은색에 한 참도 내다보지 못했어요. 혜성이 계속 부딪히면서 지구에 바다를 가져다 줬습니다. 혜성의 꼬리가 길잖아요. 그게 혜성에 있는 얼음이 증발하는 겁니다. 혜성이 계속 부딪히면서 지구에 바다가 생겼죠. 그런데 생각해 봐야죠. 설마 혜성이 지구에만 부딪혔을까요? 금성에도 부딪히고 화성에도 부딪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금성은 뜨겁잖아요. 거기에 혜성이 부딪혀도 물이 금방 증발돼 버립니다. 증발해서 대기를 구성했죠. 물도 강력한 온실가스입니다. 그 더워졌어요. 화성은 춥잖아요. 추우니까 증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태양풍을 막아주는 자기장이 없습니다. 태양풍 때문에 물이 H2O가 H2 수소와 O2 산소로 쪼개집니다. H2는 가벼우니까 우주로 날아가 버려요. 근데 O2는 날아가지 못하거든요. 이 O2가 산소가 화성 표면에 있는 암석의 금속들과 결합합니다. 우리 쇠가 녹슬면 빨갛게 되잖아요. 그래서 화성의 색깔이 붉은색인 겁니다. 그래서 붉은 행성 마스가 된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그러니까 태양풍이 뭐 대단하다고 바다를 날려버립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런데요, 말이 됩니다. 지구의 지름은 12,800km입니다. 그런데 바닷물의 평균 깊이는 4km밖에 안 돼요. 우리 명절 때 전을 부치다가요, 사과를 기름에 식용유에 떨어뜨렸습니다. 얼른 끄집어냈어요. 그때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과가 지구라고 한다면 사과에 살짝 발라져 있는 기름이 바로 바다인 겁니다. 그 관계예요. 다 모아봐야 물이 조만큼밖에 안 됩니다. 수십억 년 동안 태양풍을 쪼이면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아주 운 좋게 이런 조건을 갖춰서 지구에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혜성이 물만 가져다 준 게 아니에요. 생명의 분자들도 같이 갖고 옵니다. 물론 단백질, 핵산처럼 커다란 분자가 아니라 아미노산, 메탄, 암모니아 같은 작은 분자였죠. 그 작은 분자를 연결시켜서 커다란 분자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커다란 분자를 만들려면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에너지입니다. 근데 어떤 에너지를 갖고 그걸 연결했을까요?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도 미심쩍었고 가르칠 때도 자신이 없었어요. 뭐로 배웠냐면 태양 에너지가 생명 에너지의 근원이야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제가 스쿠버 다이빙을 해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0m만 도 컴컴하고요. 40m 들어가면 캄캄합니다. 근데 그 에너지로 뭘 만들었겠어요? 근데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우리는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됐죠. 왜 대륙은 이동하잖아요. 지각판이 있는데 지각판과 지각판이 만나는 곳에서는 지구 깊숙에 있는 에너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용암 같은 거죠. 요즘은 불가능하지만 예전에는 산에 가서 밥 해 먹었잖아요. 왜 해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김밥이 참 좋은데. 그 밥을 어떻게 했습니까? 꼭 밥솥에다가 돌멩이를 얹어 놔야 됐죠. 왜냐하면 압력이 낮아지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면. 그래서 압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걸 했습니다. 요즘은 없습니다만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좀 산다는 하는 집마다 코끼리 밥솥이 있었습니다. 일제 코끼리 밥솥. 근데 요즘에 일제 코끼리 밥솥 쓰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국산 쿠쿠 밥솥을 쓰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코끼리 밥솥은요 1.3기압이에요. 쿠쿠 밥솥은 1.6기압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가마솥에 밥을 할 때도 뚜껑은 나무였어요. 근데 우리는 가마솥에 밥을 할 때 뚜껑도 쇠였잖아요. 압력이 훨씬 높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 입맛에 맞는 겁니다. 근데 바닷속 깊은 곳에 가면
압력이 엄청나게 센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도의 물이 존재합니다. 여기는 물은 100도밖에 안 되잖아요. 다 수증기가 돼버리잖아요. 수백 도의 물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열수 분출공에서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작은 분자들이 연결돼서 단백질, 핵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에는 생명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구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곳입니다. 내부가 살아있거든요. 움직이면서 대륙의 분포가 달라집니다. 5억 년 전, 3억 년 전, 오늘날의 분포예요. 대륙의 분포가 다르니까 에너지의 흐름이 달라지고 에너지의 흐름이 달라지니까 기후가 바뀌죠. 기후가 바뀌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린 뭐라 그러냐면 바로 진화라고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은 진화라 그러면 새로운 생명체가 생기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진화의 핵심은 새로운 생명체가 생기는 게 아니라 멸종입니다. 누군가가 멸종이 돼야 그 자리에 새로운 생명체가 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국립과천과학관 관장입니다. 저는 아주 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관장이에요. 근데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직원들이 저 사람을 관장으로 데려올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분이 관장이 되려면 일단 제가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 겁니다. 멸종이란 건 다음 세대에게 생태계의 빈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멸종당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지 옛날 생명체의 멸종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요 아직도 매달 한 10만 원어치 정도의 공룡 인형을 삽니다. 아직도 공룡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참아줘요. 집사람이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내가 무슨 골프를 치러 다닌 것도 아니고 술을 먹고 다닌 것도 아닌데 10만 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돈을 버는 동안만 허락해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공룡을 좋아한다고 해서 제가 공룡과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걔네들이 멸종된 게 고마운 일입니다. 걔네가 사라졌으니까 우리가 등장해서 살 수 있으니까요. 지구의 역사란 바로 멸종의 역사입니다. 지구 역사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나누잖아요. 꽤 고생대가 길어 보이지만요. 저 위에서 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5억 4,100만 년 전에 고생대가 시작합니다. 제일 아래는 캄브리아기가 있어요. 캄브리아기는 특징은 지구에 눈이 생긴 겁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스노우 말고요. 얼굴에 있는 이 아이가 생긴 거죠. 그 전까지 모든 생명체는 바다에 살고 있었는데 눈이 없었어요. 입을 벌리고 다닙니다. 누군가 내 입에 들어오면 맛있게 먹고 내가 누군가 입에 들어가면 재수없게 죽는 거였죠. 그 다음에 오르도비스기는 연체동물이 막 생길 때입니다. 조개 같은 거죠. 막 생기고 있는데 갑자기 생명체의 85%가 멸종합니다. 왜 갑자기 생명체의 85%가 멸종됐을까요? 지구가 얼음덩어리가 됐기 때문입니다. 기후가 변한 거예요.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북극의 빙산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북극의 빙산이 다 녹아버리면 해수면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텔레비전을 열심히 보신 분들은 해수면이 당연히 높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건전한 민주시민의 상식이죠. 그런데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물체는 고체보다 액체의 부피가 크고 액체보다 기체의 부피는 훨씬 큽니다. 근데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물은 고체인 얼음이 물보다 더 커요. 그래서 유리병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냉동고에 넣으면 유리병이 깨집니다. 부피가 커졌기 때문이죠. 저기 화천에 산천을 축제할 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얼음이 물 위에 떠 있잖아요. 왜 얼음이 물 위에 떠 있습니까? 부피가 더 크니까 밀도가 작기 때문입니다. 우리 빙산의 일각이라고 이야기하죠. 조금만 위에 있고 대부분은 아래에 있습니다. 만약에 위에 있는 부분이 녹아서 물에 가면 당연히 해수면은 높아질 겁니다. 근데 아래쪽에 있는 얼음들은 어떻게 할까요? 얼음의 부피가 물의 부피가 크잖아요. 녹으면 부피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랫부분은 해수면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텔레비전에서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해수면이 높아진다. 아까 꼬마애들도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섬이 사라진다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대부분의 얼음은 바다가 아니라 육지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남극의 빙하,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캐나다, 시베리아에 있는 얼음들은 다 육지에 있는 거잖아요. 이거 녹으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바다에 가서 해수면을 급격하게 높여버리죠. 딱 이때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바다에 살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바다 생명체의 95%는 불과 4%밖에 안 되는 대륙붕 깊이 200m의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구가 얼음덩어리가 됐어요. 이 뜻은 뭐냐면 바다로 내려가야 될 물이 바다로 내려가지 못하고 육지 위에 얼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해수면이 낮아지죠. 살 수 있는 곳이 줄어들었습니다. 30평짜리 아파트에 10명이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파트를 15평으로 줄여야 되는 거예요.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조건인 거죠. 이때 첫 번째 대멸종이라는 겁니다. 왼쪽 그림은 1980년에 북극의 빙산이고 지금은 40년 지난 2020년의 빙산이에요. 매년 한반도 넓이만큼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거는 해수면을 높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옆에 있는 그린란드에서 엄청난 빙하가 녹으면서 바다로 내려가서 해수면을 높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투모로우라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투모로우라는 영화는 뭐냐면 원래 원전은 애프터 투모로우였어요. 내일 모레. 근데 한국 사람들은 내일 모레 그러면 너무 먼 일 같잖아요. 그래서 내일이라고 제목을 바꾼 거죠. 근데 이 컨셉이 뭐냐면 지구가 온난화되니까 북극의 빙산들이 녹아서 중위도까지 찬 물이 내려와서 중위도까지 추워진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류의 이동이 달라지고 기후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실루리아기는 절지동물이 생겼고 대봉기는 어류가 생기고 어류가 양서류가 돼서 육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때 또 생명체 70%가 멸종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육상에 생명체가 없었어요. 비가 오면 맹물만 내려갔는데 육상의 생명체들 살다 보니까 바다로 영양분이 흘러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녹조 현상, 적조 현상들, 바다는 경험하지 못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또 적절한 크기의 소행성이 부딪히면서 지진 나고 또 화산 터지면서 기후가 바뀌었죠. 석탄기는 지금보다 이산화탄소가 10배가 많았습니다. 이때 커다란 나무가 처음 생기거든요. 자,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높으니까 어떻게 해요? 온도도 높죠. 지구 전체가 아열대 기후였습니다. 왜 말레이시아 같은 데 가면 오후에 한두 시간 쫙 비 오잖아요. 물도 많고 온도도 높고 이산화탄소 농도도 높아요. 뭐가 잘 됩니까? 광합성이 엄청나게 잘 됩니다. 산 꼭대기부터 계곡까지 아름드리 나무가 가득한 거죠. 그런데 뿌리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물을 흡수하는 거예요. 근데 물이 워낙 많으니까 뿌리가 발달할 필요가 없어요. 산 꼭대기에서 나무가 쓰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도미도처럼 쓸려 내려가면서 나무를 가득 계곡에 쌓아놔요. 뿌리가 뽑힌 나무는 죽습니다. 죽은 나무는 썩어야 돼요. 썩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미생물이 필요합니다. 생명은 미생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이 있죠. 하지만 나무가 처음 생겼잖아요. 나무가 처음 생겼기 때문에 나무의 목질부 리그닌을 썩게 하는 미생물이 아직 없는 겁니다. 나무가 썩지를 못하고 열과 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게 바로 석탄이죠. 우리나라 태백 쪽에 있는 강원대 석탄은 다 석탄계 페른계 석탄이고요. 아까 보령 시장님 오셨던데 보령, 충청도 보령, 전라도 화순의 석탄은 저기 중생대 제일 아래쪽에 트라이아스기의 석탄입니다.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갈 때는요 생명체의 95%가 멸종합니다. 그래서 아예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95%가 멸종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대륙이 하나로 합쳐져 버렸어요. 초대륙 판게아라고 하죠. 원래 해안가는요 살기 좋은 데입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먹을 게 많은데요. 여기 아메리카하고 아프리카하고 붙은 데를 보세요. 합쳐지기 전에는 살기 좋은 해안가였는데 내륙 한가운데가 돼 있잖아요. 내륙 한가운데 뭐가 있나요? 지금 사막이 있습니다. 지구가 사막화됐다는 뜻이에요. 거기다 산소 농도도 바뀝니다. 점선이 지금의 공기 중에 산소 21%예요. 근데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오기 직전에는 한때 30%까지 갔거든요. 30%에 달했던 산소가 20%까지 떨어지니까 생명체는 살기 어려운 거예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100만 년에 걸친 겁니다. 슬금슬금 조금씩 줄어든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화산이 터집니다. 저기 주황색 부분이 거대한 현무암 덩어리입니다. 제주도 가면 보는 돌이 있잖아요. 화산 터진 거예요. 유럽 크기만큼 큽니다. 깊이는 400m에서 3km예요. 한라산 높이가 1950m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잡아서 한라산 높이의 현무암 덩어리가 유럽 28개국 크기만큼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화산이 터졌을까요? 100만 년 동안 화산이 터집니다. 중간에 10,000년, 20,000년 치기도 해요. 저 아프리카, 아메리카에 살던 친구들은 시베리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죠.
하지만 슬금슬금 자기 동료들이 죽는 것을 목격합니다. 왜냐하면 화산에서 복잡한 가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좀 복잡하지만 우리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서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산화황 SO2는 지구를 일시적으로 냉각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바닷물로 내려가는 물이 육지에 빙하가 되죠. 바닷물이 낮아집니다. 해양 생명체가 살기 어려워져요. 그 다음에 이산화황과 염소와 불소는 산성물질이에요. 해양을 산소화합니다.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에 녹으면 탄산이 되잖아요. 재작년에 추석 때부터 한 달 동안 제가 호주를 북동쪽에서 울루루를 거쳐서 남서쪽까지 차를 몰면서 부시맨 캠핑을 다닌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관심 있는 게 서쪽입니다. 서쪽만 다녔는데 북동쪽을 간 이유가 있어요. 딱 하나입니다. 대산호초를 보기 위해서였어요. 제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대산호초 주변에서 다이빙하는 게. 엄청난 돈, 꽤 많은 돈이 들었어요. 딱 엄청난 돈 얘기하면 저 집사람이 볼까 봐. 얼마 안 들었다고 그랬거든요. 거기 딱 들어갔는데 10m 들어서 깜짝 놀라요. 10m만 들어가니까 산호들이 다 죽어 있습니다. 호주 사람들이 환경을 얼마나 잘 지킵니까? 근데 싹 죽어 있어요. 왜 죽었냐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으니까 그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녹아요. 녹으니까 탄산이 돼서 산성화되는 겁니다. 온도가 몇 도 올라가고. 여기에 큰 문제예요. 워낙에 산호는 말랑말랑하고요. 산호초가 단단하잖아요. 말랑말랑한 산호가 바닷속에 칼슘과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결합시켜서 탄산칼슘, 단단한 산호초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호는 원래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으니까 산호가 죽어서 산호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생명체가 죽을 때 죽은 다음에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는 결국 이산화탄소가 되고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죽으면 메탄이 됩니다. 바다에 생선이 죽으면 바다에 가라앉죠. 썩으면 메탄이 돼요. 메탄은 하이드레이트라는 형태로 물 분자 속에 갇혀 있습니다. 지구가 더지니까 어떻게 해요? 메탄하이드가 떠올라서 메탄이 공기 중으로 분출되는 거예요. 메탄은 20년 단위로 계산해보면 이산화탄소보다 86배나 강력한 온실가스입니다. 해양생물은 멸종해, 식물을 멸종하니까 초식동물 멸종하고 초식동물 멸종하니까 육식동물 멸종합니다. 지구는 사막화되고 있어 산소 농도는 떨어져 화산 터지면서 복잡한 과정이 겹치니까 지구 생명체의 95%가 멸종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트라이아스는 거의 비슷한 양상입니다. 산소 농도가 훅 떨어져요. 이때 공룡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룡이 왜 멸종됐어만 물어보고요. 공룡이 왜 생겼으면 안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달릴 때 숨 쉴 수 있습니까? 숨 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마라톤도 하잖아요. 그런데요. 도마뱀은 달리면서 숨 못 쉽니다. 다리가 몸 옆으로 이렇게 놨잖아요. 그리고 달릴 때 몸이 꾸불꾸불해. S자를 휘면서 허파가 조여요. 사막에서는 40초만 쫓아가면 도마뱀 잡을 수 있습니다. 달리면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근데 공룡은요, 공룡의 특징이 뭐냐면 중생대 육상에 살았던 파충류 중에 다리가 몸 아래로 수직으로 내려온 동물이에요. 우리처럼 다리가 수직으로 내려있기 때문에 달리면서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달리, 이거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달리 공룡들이 우세해질 수 있었던 거죠. 많은 꼬마들이 좋아하는 멍청이 5번째 대멸종입니다. 6,600만 년의 공룡들이 멸종할 때예요. 야, 공룡들이 왜 멸종했니? 아이, 관장님 그것도 모르세요? 지름 10km짜리 거대한 운석에 꽝 부딪혔잖아요. 꽝 부딪히니까 열폭풍 나고 쓰나미 나고 지진 나고 지진 때는 화산 터지고 기후 바뀌어서 멸종했죠. 라고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사실 맞는 이야기예요. 20년 전에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요. 공룡의 멸종에 관한 이론이 30년, 40년 전인가? 100가지도 넘었어요. 이론이 100가지도 넘는다는 게 뭐냐면 쓸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한 가지입니다. 이거예요. 운석이 부딪힌 거예요. 그런데 석 달 전에 중요한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네이처에 나왔는데요. 운석이 부딪히기 전에 이미 멸종이 시작된 거예요. 인도에 데칸고원이 생길 때입니다. 거기서 화산이 터지면서 생명들이 엄청나게 멸종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참 멸종 다음에 마지막에 운석에 한 방이 돼서 멸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멸종됐잖아요. 종류는 줄어들었는데 공룡의 마리수, 공룡의 킬로그램 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그 전에 공룡이 멸종하기 전에는 1000종이 1억 마리 있었다면 멸종한 다음에는요, 떨어진다면 100종이 1억 마리 있는 거예요. 총 공룡의 양은 똑같은데
종의 다양성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종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거 뭐예요? 생태계가 불안한 상태인 거죠. 그때 운석이 꽝 부딪히니까 마지막 한 방이 돼서 다 나가 떨어진 거죠. 이게 최근의 논문입니다. 그러면서 초식공룡 멸종하고 그 다음에 육식공룡 멸종합니다. 생명의 역사를 1년이라 한다면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입니다. 생명의 아들은 38억 년이에요. 그걸 1년이라 한다면 고생대가 시작하는 시점은 11월 4일입니다. 11월 21일 날 상어가 생기고 11월 25일 날 나무가 생겨요. 중생대는 12월 10일에나 생깁니다. 신생대는 12월 25일에 생겨요. 그러면 사람은 언제 생길까? 12월 31일 오전 10시에 생깁니다. 침팬지와 사람이 공통조성에서 갈라지죠. 오후 4시가 되니까 직립보행을 하고 밤 11시 40분이 되니까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합니다. 우리 같은 종류죠. 11시 50분이 되면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 바깥을 나와요. 아프리카 바깥을 나왔을 때 다른 인류들이 있는 거예요. 호모 에렉투스, 데니소바인, 프로렌스인, 네안데르탈인 잔뜩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단 5분 만에 없애버립니다. 아이고 호모사피엔스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막 그러시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의 잔인함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그분들이 이겼을 망정이지 네안데르탈인이 데니소바인이 이겼으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우리가 잔인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우리가 다른 생명체와 살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지, 우리의 선조를 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정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6번째 대멸종기입니다. 몇 퍼센트가 멸종될지 모르지만 시간은 알고 있어요. 짧으면 500년, 길면 10,00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 20년 전부터 대멸종에 관심이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10,000년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야, 근데 500년은 너무 짧은 거 아니야? 환경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태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괜히 시민들 겁주려고 500년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요. 전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얘는 500년도 너무 길게 잡은 게 아닐까 하는 거죠. 사람하고 침팬지가 가르친 게 700만 년인데요. 앞에 500만 년 동안은 돌멩이도 남겨놓지 않았어요. 돌멩이도 남겨놓은 것은 저 뒤에 200만 년입니다. 구석기 시대죠. 막판의 전 부분을 확대해 보면 기원전 10,000년에, 지금부터 12,000년 전에 농사를 짓습니다. 신석기 시대라 그래요. 신석기 시대는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황당한 시기예요. 그 전까지 38억 년 동안 모든 생명체는 환경에 적응해 살았는데 갑자기 지금부터 12,000년에 호모사피엔스나 한 개 종이 환경에 적응하지 않고 환경을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농사를 짓겠다고 멀쩡한 벌판에 불을 지르고 저기 흐르던 물을 당겨오는 거죠. 앞에 500만 년을 따지지 말고 뒤에 200만 년만 계산해봐도 인류 역사의 99.5%는 구석기 시대입니다. 200만 년의 책을, 인류를 200페이지짜리 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10,000년당 한 페이지 배치하면 199페이지까지는 돌멩이만 나와요. 주먹도끼, 돌칼. 마지막 페이지 절반에 벼슬기 장본이 나오고요. 산업혁명은 2단어밖에 안 나옵니다. 그 700만 년을 1년이라고 생각한다면 1월 1일 0시에 사람과 침팬지가 공동조성에 갈라섭니다. 할 수 있는 건 수렵과 채취밖에 없었어요. 언제까지? 12월 31일 오전 6시까지입니다. 오후 3시에 도시를 만들고 밤 11시 40분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럼 6번째 대멸종 인류세가 언제 시작됐냐? 옛날에는 다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이라고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현대인이잖아요. 현대인은 교양인입니다. 교양인의 특징은 뭐냐면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신석기 시대부터 6번째 대멸종이 시작됐다면 우리 책임이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우린 책임을 지고 싶어. 따진 게 바로 산업혁명부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는 지질학적인 특징이 없는 거예요. 지질학적인 특징을 찾아봐 한 게 따져야 되는 거죠. 왜 문제가 됐냐면 지질학자를 찾아야 되는데 인류 사람 말을 만든 사람이 화학자예요. 요즘 여러분은 왜 오존구멍이란 얘기 별로 못 들어봤죠, 뉴스에. 제 대학 때만 해도 맨날 오존구멍 뉴스 나왔어요. 요즘 조금 일시적으로 늘어났는데요. 제가 대학 때랑 요즘랑 비교하면 오존구멍의 넓이가 5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왜 줄어들었냐면 파울 크루이천이라고 하는 멕시코의 화학자가 프레온가스가 오존구멍을 만드는 원리를 밝혔어요. 그걸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변했어요. 프레온가스 안 쓰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남극 대륙만 했던 오존구멍도 우리가 변하니까 막히더라고요. 그 파울 크루이천이 인류세란 말을 하니까 지질학자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야, 노벨 지질학상도 없어서 기분 나쁜데 네가 이것까지 참견하냐? 그럼 니네가 찾아봐. 뭔가 지질학적인 걸 찾아봐. 찾았습니다. 그게 1950년이에요. 밤 11시 55분에 태어납니다. 모든 지층에서 방사선이 검출돼요. 핵실험을 하도 해서. 모든 지층에서
콘크리트, 플라스틱이 나옵니다. 또 생물학적인 특징도 있어야 되거든요. 모든 지층에서 닭뼈가 나옵니다. 치킨뼈가 나와요. 전 세계 사람 그때부터 공장식 축산이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닭을 먹기 시작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먹는 프라이드 치킨이 1년에 10억 마리입니다. 많을 것 같지만요. 많잖아요. 5천만 명을 놔둬보세요. 20마리밖에 안 돼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20마리밖에 안 먹나. 저는 매주 목요일마다 닭을 한 마리씩 먹습니다. 바깥에서. 그러니까 최소한 저는 70마리 이상 먹거든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전 지구가 같은 생명이 막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때를 인류세라고 합니다. 지금 1950년부터요. 아마 이 방안에 1950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6번째 대멸종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책임을 혼자 다 짊어지지 않아도 돼요. 양심의 가책을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지구인과 N부질로 나눠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호모 사피엔스가 언제 생겼냐면 12월 18일 날 생겨요. 12월 18일 날 생긴 전 30만 년 전에 있던 호모 사피엔스가 지금이랑 똑같은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뇌가 더 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2주 동안 뭐 하고 있다가 막판에 농사를 짓는데 이유가 있으면 기후입니다. 그전은 기후가 혹독해서 짓지 못했을 뿐이에요. 사람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농사를 지은 것은 기후가 변했기 때문이란 겁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 혁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석기 혁명, 농사를 지은 거죠. 그 다음에 증기구현을 시작한 산업혁명입니다. 인구가 5만 명에서 400만 명 늘어났을 때 농사혁명이 일어났어요. 마침 지구가 따뜻해졌거든요. 증기기관이 생기면서 산업혁명이 왔습니다. 산업혁명의 뜻은 뭐냐면 석탄과 석유라고 하는 말도 안 되고 강력한 싼 화석연료를 마음대로 쓰게 된 거예요. 만약에 산업혁명이 이르지 않았다면 지구의 인구는 10억 명에 불과할 겁니다. 지구 인구는 거의 80억 명이잖아요. 8명 중에 1명밖에 태어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화석연료를 쉽게 욕하면 안 됩니다. 그 덕분에 이 많은 사람들이 장수하면서 풍요롭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바로 CO2입니다. 탄소는 죄가 없습니다. 탄소는 생명의 분자예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핵산 모두 탄소가 연결된 겁니다. 탄소와 탄소의 연결 속에 에너지가 숨어 있어요. 그 에너지를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산소가 결합해야 돼요. 그 부산물이 이산화탄소일 뿐인 거죠. 지구의 대기 온도를 요즘부터 5억 년 전까지 해놨어요. 가운데 점선이 요즘 온도 15도입니다. 옛날에는 엄청나게 높았었잖아요. 이산탄소가 많았거든요. 대기 중에는 압력도 있어서 아무도 잊지 못했습니다. 고생대 세 번째 고생대 주무세 넘을 때 세 번째 대멸종했습니다. 신생대 넘을 때 5번째 대멸종했어요. 지금 우리는 6번째 대멸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농사가 1만 2천 전에 시작됐어요. 그런데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한 것은 30만 년 전입니다. 29만 년 동안 뭐하다가 갑자기 12,000년 농사를 짓는데 갑자기 지구의 기온이 높아졌어요. 빙하기가 끝났습니다. 빙하기가 끝나고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후가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똑똑해져서가 아니라 지구가 우리한테 그 기회를 줬던 거죠.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까지 일하기 좋습니까? 몇 시간까지가 일하기 재밌는가요? 학생들은 몇 시간까지 공부하기가 재밌나요? 저는 딱 3시간이더라고요. 3시간 일하면 일하기 싫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석기 시대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구석기 사람들은요, 하루에 3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충분했어요. 사냥을 했는데요, 사람은 사냥하기 좋은 동물이 아니에요. 사냥을 뭐니까 빨라야 되잖아요. 사람 느려 터졌어요. 거기다 이빨과 발톱도 별게 없습니다. 사냥하려면 유일한 무기가 뭐냐면 협력이에요. 협동입니다. 협동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삐친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매머들을 잡으러 가는데 30명이 잡으러 가는데 5명이 삐쳤어요. 아니 어저께 사냥 못했다고 우리 조금밖에 안 주고 안 나가. 그러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냥을 잘하든 못하든 건강하든 힘이 약하든 아프든 다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될 겁니다. 내가 마지막에 그 매머드의 심장은 내가 찔렀으니까 뒷다리 2개는 내가 가질 거야. 해봐야 소용없어요. 이틀 지나면 다 썩어버려요. 채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 채집하는 거잖아요. 김치 냉장고 없어요. 시간 지면 다 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재산의 축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똑같이 필요한 만큼 나가고 재산 축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재산의 축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급도 안 생기는 거죠. 사람들을 보면요. 얘네 유골 보면 구석기 사람들은 맞아 죽은 흔적은 있어도 다 건강하게 살다 죽었어요. 이제 신석기 사람들은 다 아프다 죽습니다.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신석기의 특징이 뭡니까? 곡식인데 곡식은 저장이 돼요.
저장이 되니까 빈부가 생기고 계급이 생기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신석기의 삶, 구석기의 삶이 훨씬 좋아요. 근데 왜 포기했을까?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먹을 게 없어요. 온도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사 가야 돼요. 이사 가 보니까 해수면이 높아지니까 이사 가야 돼요. 동물과 식물도 달라져요. 뭘 먹고 살았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창의적으로 적응해서 한 게 바로 수렵채집자가 목동 농사꾼으로 변한 거죠. 이 간단한 이야기를 제레드 다이아몬드 선생님은 총균서에서 본문만 670페이지에 말씀하고 계시죠. 절대로 읽을 필요가 없는 책입니다. 저는 좋아하는데 차라리 유발 하라의 사피엔스 앞에 절반이 저 책 요약한 건데 그거 보시면 됩니다. 틀린 데이터도 되게 많아요. 예, 좋은 책이지만 모든 사람이 읽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예. 많은 분이 그럽니다. 너희 과학자들이 이런 끌어내는 줄 알았어요. 끝났다고요. 많은 분들이 너네 과학자들이 타임머신 타고 옛날에 가본 것도 아닌데 옛날 온도를 어떻게 하니 그런데요. 수십만 년 전까지는 0.1도 단위로 정확히 압니다. 남극의 빙하가 뭐가 온 걸까요? 호수가 온 걸까요? 아닙니다. 눈이 온 거예요. 눈이 소복소복 쌓였잖아요. 눈송이와 눈송이 사이는 그 당시에 공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꽉 눌려서 빙하가 됐어요. 그걸 길게 코아를 딱 추해내요. 센티미터 단위로 연도를 알 수가 있어요. 방사선 동위원소로. 센티미터 딱 잘라서 보면 그 안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산소는 16짜리, 18짜리 동위원소가 있잖아요. 온도에 따라서 그 비율이 다릅니다. 이런 등등의 증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0.1도 단위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검증해요. 온도 푹 떨어졌을 때 뭔지 일었지? 인도네시아에서 커다란 화산 천지에 푹 떨어졌네. 아프리카에서 나왔네. 여기서 아시아에서 아메리카로 갔네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제일 뒷부분을 보세요. 12,000년에 농사를 지었잖아요. 빙하가 끝나가지고. 그런데 문명은 5,000년까지 기다립니다. 5,000년 동안 뭐 했는데? 중요한 겁니다. 빙하가 하루아침에 다 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해수면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중단했다고 해서 내일부터 온도가 안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온도는 수십 년 전에 이산화탄소 때문에 오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배출한 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영향을 줄 거예요. 하루 중에 햇빛이 제일 강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2시 아닙니다. 12시예요. 12시에 해가 위에 있습니다. 근데 제일 더운 건 2, 3시잖아요. 햇빛으로 땅과 공기가 데워주는데 2, 3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년 중 해가 강하고 가장 긴 때가 언제예요? 하지 6월 21일이래요. 근데 언제 더워요? 7월 말 8월 초에 덥잖아요. 북반구의 공기가 데워지는데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저 때까지는 뭘 해야 돼. 그때 가서 하면 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해야지 그때 목표를 다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19세기 소빙하기였는데요. 1347년에 유럽에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저는 저런 건요. 역사책에서만 배운 줄 알았어요. 1347년에 유럽 흑사병, 1918년에 스페인 독감. 옛날 사람들이 과학도 모르고 유생관념도 없으니까 저랬지. 그런데 제가 이 일을 당하고 있을 거는 생각 못했어요. 제가 작년 2월 24일 날 첫 번째 출근을 합니다. 첫 번째 딱 결제가 뭐였냐면요. 호기롭게 과천과학관 무기한 휴관이었어요. 딱 찍을 때만 해도요. 4월 21일 과학의 날이나 5월 5일 어린이날 되면 바글바글 할 거야 생각했어요. 여전히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임기가 3년인데요. 지난 8월 25일이 하반기 반 18개월이 시작한 첫날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뭐 하고 있었는 줄 알아요?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 딸이 걸려가지고 제가 그 한 복판에 있습니다. 근데 이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전염병이 도니까 사람이 줄어들어요.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 당시 산업이 뭐밖에 없었냐면 농업밖에 없었어요.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농토가 줄어들어요. 숲이 늘어납니다. 그랬더니 이산화탄소 농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떨어지니까 온도도 떨어지고 농사도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저 옛날에도 산업 구조가 바뀌니까 기후를 바꿀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천문학적인 연상도 있지만요. 1784년에는 아이슬란드에서 140개의 화산이 터져가지고 2년간 화산이 터집니다. 2002년 11월 달에 유럽에서 아이슬란드에서 화산이 하나 터져요. 그 화산재 때문에 유럽의 비행기가 한 달 동안 못 뜬 적이 있어요. 140개가 2년 동안 화산이 터지니까 어떻습니까? 유럽 하늘이 깜깜해집니다.
프랑스 경제가 마비되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요. 에이, 그게 말이 돼.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루이 16세와 마리아 앙뚜아네트만 못된 왕이 아니에요. 모든 왕은 민중의 입장에서는 수탈자입니다. 근데 왜 그때 일어났을까요? 그전엔 살만하니까 참았어요. 살지 못하니까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중동의 봄 생각해 보십시오. 중동 사람들은 가다피, 사다트, 무라바크 이런 사람들의 수십 년 동안 독재 사회에 잘 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한두 해 사이에 그 나라가 확 바뀝니까? 중동 사람들은 소련이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시한테 밀을 싸게 수입해서 빵을 해 먹었어요. 근데 그쪽 지역에, 러시아 쪽 지역에 폭염이 들어옵니다. 밀은 추워야 잘 되잖아요. 폭염이 잘 들어서 밀 생산이 15%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에 줄 밀이 없어요. 중동에 먹을 게 없습니다. 독재도 참았는데 이건 못 참겠다고 중동 사회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만큼 기후는 우리 삶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5차례의 대멸종을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에 가장 킬로그램을 많이 차지하고 있던 생명체는 반드시 멸종했어요. 예를 들어서 고생대 같으면 상엽충, 중생대 암모나이트 같은 거죠. 지금 킬로그램이 가장 많은 생명체가 뭘까요? 지구에서요. 믿기 어렵겠지만요, 사람입니다.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볼 거예요. 또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 온도가 5리터씩 오르든지 떨어집니다. 또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산소농도가 높아져요. 근데 지금 산소농도 높아지고 있나요? 요즘 여러분 뉴스에서 산성비라는 뉴스 들어본 적 있습니까? 1980년대마다 맨날 산성비였어. 비 맞으면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산성비 맞아서 대머리 돼. 그런데요, 대머리하고 산성비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 유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985년이 가장 안 좋았어요.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을 계기로 급격하게 공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산소 농도는 변화가 없어요. 온도는 어떻습니까? 5, 6도 오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1.1도쯤 올랐죠. 전 세계가. 우리나라 조금 많이 1.35도 올랐어요. 아직 5, 6도 되는 거는 아니었습니다. 지구는 운이 좋았어요. 처음엔 CO2가 60기압이나 있었습니다. 아까 금성이 90기압이라 있잖아요. 근데 지구는 운 좋게 내부가 살아있다 보니까 바다가 유지됐고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녹아서 10기압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10기압도 여전히 높은 건데 바다 100m 깊이의 압력이잖아요. 계속 용암이 올라오면서 칼슘과 마그네슘과 이산화탄소 결합돼서요, 탄산칼슘 조개 껍데기 되고 흙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1억 6천만 년 전에는 0.0002기압, 0.02%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0.04%입니다. 겨우 0.02% 오른 거예요. 0.0에서 0.04로. 그게 2배예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지금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파란 원입니다. 근데 빨간 원이 산업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 저거보다 4분질이 더 있습니다. 그 4분질이 어디냐면 바다로 들어갔죠. 그래서 바다를 산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ppm으로 측정하잖아요. 파트 퍼 밀리언, 100만 분질 단위인데요. 메탄은 10억 분질, 빌리언 단위입니다. 옛날에 이런 거 문제 생기면 이건 다 공장 때문이야, 산업 때문이야 그런데요. 이젠 그러면 안 돼요. 공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다 우리 삶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거기다 이산화탄소는 20년 단위로 찾아보면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86배나 강력한 온실가스예요. 주로 어디서 나오냐? 목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000년 전에 농사를 짓기 시작한 지 2000년 지난 다음에 육상에서 척추동물의 99.9%가 야생동물이었습니다. 0.1%만 인간과 가축이었어요. 지금은 야생동물은 3%로 줄어들고 인간과 가축이 97% 됐어요. 저기 보세요. 그중에 인간이 32%, 가축 65%입니다. 인간이 32% 되지만 종류가 몇 종류예요? 한 종류예요. 가축이 65% 되지만 종류가 몇 종류 됩니까? 가축. 5종류밖에 안 됩니다. 10,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육상의 척추동물의 킬로그램 수는 그대로예요.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생물량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생물의 종 다양성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5번째 대멸종 때 공룡들이 막 멸종하고 있을 때도 어떻게 해요? 공룡의 총 킬로그램 수 유지되고 있었다 했잖아요. 생태계가 급격히 약화됐을 뿐이죠. 지금이 딱 그겁니다. 킬로그램 수 유지가 되는데 생태계가 약화됐어요. 이 상태는 누가 한 방 치면 KO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때보다 더 5번째 대멸종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 거죠. 밑에 점선은 멸종의 누적입니다. 당연히 늘어나죠. 저렇게
일어나면 문제가 안 돼요. 누가 멸종되면 그냥 누가 채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는 너무나 빨리 멸종되기 때문에 누가 채워주지 못하고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생명체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고기 육류 소비량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여러분 삼겹살 처음 먹은 날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기억합니다. 1981년 8월 15일 점심시간이었어요. 그 전까지 모든 고기는 젖어 있었습니다. 불고기도 젖어 있었고 돼지고기는 찌개 안에 들어있었어요. 8월 15일, 제 고3 때였습니다. 학교에 여름방학 때 자율학습을 갔는데 8월 15일은 광복절이니까 학교 나오지 말래. 그날 엄마가 로스구이라는 이름으로 삼겹살을 해줬어요. 태어나 처음으로 얇게 썰어지는 고기를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우리 엄마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음날 학교 가서 애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너네 로스구이가 뭔지 알아? 로스구이라는 거 있잖아. 돼지고기 얇게 써서 먹는 거.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한 달 지나니까 모든 아이들이 다 먹어봤어요. 궁금해요. 도대체 1981년 여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모든 사람들이 삼겹살을 먹게 됐냐는 거죠. 그 전까지 못 먹었었던 거잖아요. 육류 소비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해야죠. 예, 다 됐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콱 막혀버렸어요. 대표적으로 하나씩만 할게요. 단백질, 소고기 100g을 생산하는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50kg입니다. 소고기 1kg을 생산할 때 필요한 먹이가 25kg이에요. 저 얘기는 뭐냐면 소고기 1kg을 안 먹으면 25kg의 곡식을 생산할 수 있는 땅을 숲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기 완선여고 가봤거든요. 완선여고는 일주일에 이틀 동안 채식 급식을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요구한 겁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이틀 채식하면 너네 건강이 해로워. 그러니까 하루는 생선 먹어 이렇게 했더라고요. 학생들이 오히려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봄과 가을은 변화가 없어요. 여름은 2주 늘고 겨울이 2주 줄었습니다. 1990년과 2011년 비교하면 단 20년 사이에 한 달의 기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1월부터 12월까지인데요. 파란 그래프는 1880년대, 지금 100년 전이고 빨간 그래프는 지금입니다.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여름을 볼까요? 북반구 여름 보면요. 제일 위에가 1950년대 30년입니다. 아래는 요즘이에요. 표준 분복수이 완전히 오른쪽으로 갔죠. 거기다가 극단적인 날씨는 거의 없다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2019년에 전 세계 1880년부터 기후 측정을 시작합니다. 2019년에 라디오에 나가서 그랬어요. 가장 더웠던 20년은 1998년과 저렇게 20년입니다. 2020년에 나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올해는 라디오에 나가지 않았어요. 나갔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군요. 가장 더웠던 20년은 최근 20년입니다. 내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을 서대문 자연서방으로 시작합니다. 거기 가장 중요한 표본이 이거예요. 긴털 메모드. 20년 전에 2억 5천만 원 주고 사왔습니다. 20년 지났어요.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상식적으로는 4억, 5억 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2천만 원, 3천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똥값이 됐을까요? 긴털 메모드는 시베리아 툰드라 지역에 묻혀 있는데요. 더워져서 툰드라가 무너집니다. 하루에 60마리씩 막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3대가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사회입니다. 저 경험하지 못했어요, 전쟁이요. 제 딸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제 딸 친구들이 애를 낳고 있어요. 3대가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예요. 한반도에 사람이 등장한 다음에 처음입니다. 3대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삶이 있는 데는 1953년 이후생부터는 가족은 아무도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태평성대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까요? 그러지 못합니다. 왜? 기후위기는 전 세계에 공정하게 미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나라는 더 심각하게 작용하고 어떤 나라는 덜 심각하게 작용합니다. 더운 나라는 더 더워지고 가뭄은 더 심해지고 추운데 더 추워지고 홍수는 더 많이 나는 거죠. 2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온도는 저렇게 오릅니다. 2도까지는 우리만 변하면 돼요. 2도가 되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도 산불 나잖아요. 산불 때문에 온도 오르고 산불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됩니다. 근데 2도가 올라가면 세상에 5도, 7도씩 올라가는 데 많은 거예요. 사방에서 산불 납니다. 산불 나면서 온도 오르고 이산화탄소 배출되고 이탄도 타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변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게 마지노가 2도입니다. 그때 2도에 멈추려면 어떻게 돼요? 1.5도에 멈춰야 2도까지 올라갑니다. 롤러코스터 생각하시면 돼요. 올라서 차곡차곡 올라가잖아요. 기아 달아가지고.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멈추지 못하면 저절로 떨어지는 거예요. 저때 세워주세요 해서 안 씁니다. 저 앞에서 세워야 달라가지고 거기서 세울 수가 있는 거죠.
1.5도가 그렇게 해서 중요합니다. 1도부터 막으면 좋을 텐데, 야, 1도부터 막자고 해보자 했더니 이미 그때가 1도가 넘어버린 거예요. 이산화탄소는 올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온도도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런데 최근에 이 경험은 어떤 호모사피스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규모도 규모지만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예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 혁명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모두 이산화탄소를 높이는 거였습니다. 우리 몇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몇 번의 기회가 있어서 계속 오릅니다. 왜요? 15억 명의 중국, 13억 명의 인도의 경제 성장이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너네보다 하지 마 하고 사다리 딱 걷어찰 수 있나요?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배출하는 것만큼 더 배출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줄어들었어, 이산화탄소가요. 왜 줄었습니까? 다 알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동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힘들었습니다. 아주 죽을 정도는 아니었죠. 이 얘기 뭐냐면 해볼만 하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1.5도에 도달하는 시점이 더 빨라졌습니다. 코로나19 힘들었는데요. 코로나19는 저는 백상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케이지 안에 보호망 속에 들어있어요. 꽉 부딪히면 넘어집니다. 무섭습니다. 하지만 죽지는 않아요. 저 보호망이 마스크입니다. 끌어올리면 돼요. 그 백신이죠. 코로나19는 이런데요. 코로나19 뒤에 올 기후위기는 백상아리가 아니라 메갈로돈입니다. 백상아리는요, 메갈로돈의 한입거리밖에 안 돼요. 거기다 우리는 보호망도 없고 끌어올릴 줄도 없습니다. 여기서 막아내지 못하면 못한 거죠. 지난 5차례 대멸종은 모두 기후위기 때문에 왔습니다. 6번째 대멸종도 마찬가지예요. 기후위기 때문에 옵니다. 근데 달라요. 5번째 대멸종은 다 자연이 온 거예요. 지구가 뭐 한 덩어리가 되고 얼음덩어리 되고 막 그렇습니다. 운석이 부딪히고 생명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속수무책입니다. 근데 6번째 대멸종의 기후위기는 원인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만 변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지속 가능한 삶의 조건입니다. 이미 기술은 다 있습니다. 그 기술을 해결하는 의지만 있을 뿐이죠. 개인이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습니다. 개인에게 막 요구하면 안 됩니다. 정책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늘 같은 모임들이 지방 곳곳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걸 정치인에게 영향을 주고 그 정치인의 영향이 정책으로 만들어서 자원을 분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